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아주 초유의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코로나19 등 해서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유해한 감염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심각한 정도로 세계 경제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계 경제에 어떤 충격을 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내놓고 있고 앞으로는 경제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인지 두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리와 환율, 유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감염병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해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이름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두 가지 종류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는 질병의 명칭입니다. 코비드19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코비드, D는 디지즈,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그 질병, 코비드19라는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은 사스코브2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2년, 2003년에 대유행했던 사스의 일종이라는 뜻입니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2라는 게 이 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입니다. 이런 이름이 붙여지기 전까지는 2019 노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렸습니다. 2019년에 발견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뜻이죠. 이 신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관해서 별로 아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정체에 관해서 아는 게 없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불이 나 있는데 그걸 모르고 부채질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기름을 부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과학자들,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차츰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무서운 특성이 있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감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또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무증상 감염자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이 감염자들을 대중으로부터 차단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번 바이러스가 갖는 결정적인 특성입니다. 공항이나 다중집회 장소에 체온 측정기를 갖다 놓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큰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 통제, 봉쇄, 셧다운 같은 극단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잠재적인 감염자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엄청난 돈,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잡아먹는 또 다른 유별난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나게 드는 돈은 결국 빚입니다. 그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제적 특성입니다. 어떤 공장이 있습니다. 정부의 셧다운 조치로 인해서 조업을 절반으로 줄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산과 매출이 50% 감소합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한다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0%가 됩니다. 조업이 100% 중단되는 것도 굉장히 허다합니다. 이 급작스러운 생산 활동의 중단, 이게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입니다. 이걸 영어로 sudden stop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정지됐다 이런 뜻이죠. 생산 활동이 셧다운되고 소비 활동이 셧다운돼서 거의 대부분의 경제 활동이 갑자기 정지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제적 특성, sudden stop입니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돈 흐름이 경제의 혈류라고 할 수 있는 돈 흐름도 일제히 정지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제한 때문에 소비 활동이 줄어들고 생산 활동이 줄어들고 그러면은 기업 매출은 이중으로 위축이 됩니다. 월급을 줄일 수 있겠습니까? 월급은 줄일 수 없습니다. 고정비는 그대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기업의 적자가 급증합니다. 고용주들이 심각한 유동성 압박을 받게 됩니다. 결국 빚을 내야 되는데요. 기업 부채가 대폭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가 언제 정상화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 인력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소비 능력이 대폭 위축하고 그런 파장이 계속 일어납니다. 혈류가 이렇게 막힌 상태를 계속 놔두면은 경제 시스템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경제는 인체하고 똑같죠. 골든타임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가 나서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습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2조 2천억 달러짜리 부양책이 나왔죠. 조만간 더 나옵니다.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모두 다 정부가 빚을 내서 투입하는 돈들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라는 경제지표입니다. 매주마다 국민들이 실업수당을 얼마나 신청했는지를 아주 거의 굉장히 실시간에 가깝게 살펴보면서 경제가 어떻게 되는가 관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그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의 추이인데 이게 3월 초에만 해도 주간에 일주일 동안 21만 건 정도 접수되는 추세였습니다. 반세기 만에 가장 낮은 실업 수준이다 해서 고용시장이 굉장히 좋다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런데 이게 3월 말이 되니까 687만 건으로 올라갔습니다. 21만 건 하던 것이 687만 건이 됐습니다. 단 일주일 사이에 실업자가 그만큼 700만 명 가까이 생겼다는 겁니다. 금융위기 때도 굉장히 심각했을 때 최고 기록이 66만 5천 건이었는데 그보다 10배 이상 강력한 실업 태풍이 미국에 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난 4월 11일까지 4주 동안에 미국에서 사라진 일자리 수가 모두 2,200만 개를 넘습니다. 지난 금융위기 이후로 2009년 6월부터 10년 넘게 새로 만들어낸 미국의 일자리 수가 총 누적해서 2,150만 개였는데 이게 단 4주 만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라는 경제지표는 굉장히 중요해서 금융시장에 있는 이코노미스트들, 전문가들이 매주마다 예상치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비드19라는 이름의 경제 충격의 굉장히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상상을 초월한다, 전례가 없다, 전대미문이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숫자가 조금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은 450만 명 정도로 둔화됐습니다. 둔화됐고 줄었다 하는 것은 굉장히 반가울 수도 있는데 여전히 매주마다 수백만 명의 실업자가 계속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 경제의 어떤 동향을 굉장히 또 신속하게 보여주는 다른 지표가 있습니다. 이 마켓이라고 하는 금융정보 서비스 업체가 있는데 이게 전 세계 주요국들의 기업들을 직접 설문조사해서 한 달에 많게는 2번씩 제조업 업황이 어떻고 서비스업 업황이 어떤지 이걸 이제 합해서 그 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매달마다 굉장히 신속하고 비교적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이제 PMI라고 하죠. 구매 관리자 지수라는 이름의 경제지표입니다. 이게 미국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미국의 PMI입니다. 파란색이 제조업이고 주황색이 서비스업. 이 둘을 이제 가중 평균했는 게 종합지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4월에 보시듯이 30대로 추락했습니다. 이 지수가 50을 넘으면 경제가 좀 호황이고 50에 좀 못 미치면은 좀 불황이다. 아무리 나쁜 경우에도 40 후반대 이렇게 보여왔는데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50을 웃돌다가 3월부터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해서 지금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유로존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도 이번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죠. 유로존의 경기는 미국보다 못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특히 제조업이 계속 부진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역시 지수가 곤두박질 쳐서 미국은 30대로 떨어졌다고 했는데 그 30대만 해도 그야말로 전대미문인데 유럽은 20대로 추락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실물 경제 활동을 그대로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좀 전에 보신 실업수당 신청 건수, 그 다음에 로켓처럼 아주 솟아오르거나 이번 그 PMI처럼 땅바닥으로 아주 추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관된 이 공통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대미문, 지극히 이례적이고 상상을 초월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서든 스탑이라고 산업의 생산 활동이 전면 중단되는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그런 현상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 돈 흐름도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소득이 감소하거나 중단되게 되면 대출 원리금을 내기가 어렵겠죠. 연체, 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은 몸을 사리게 됩니다. 멀쩡한 기업들에게도 돈을 잘 안 빌려줍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소득이 줄거나 중단되면 임대료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미국 소매업체,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라든가 쇼핑몰이라든가 할인점, 뭐 이런 일반 상업용 점포, 건물주들에게 들어가는 임대료가 월간 한 2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4월에 납입된 임대료가 15 내지 30%밖에 안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4분의 3가량이 연체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건물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건물을 살 때 돈을 분명히 많이 빌렸을 텐데 그 이자를 내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돈과 신용 흐름이 끊기게 되면은 주식, 회사채, 모기지 증권 가격이 모두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3월에 아주 엄청난 추락을 보였죠. 기업 자금 조달 경로가 결국 전면 차단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만기가 된 기존 부채를 돈을 빌려서 다시 갚는 이런 차환을 계획했던 기업들, 롤오버를 계획했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거의 부도 위험에 몰릴 정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금융자산 가치가 또 폭락을 하니까 돈을 빌려서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돈을 빌려서 금융자산을 사는 그런 펀드들이 많습니다. 그래야 또 수익률을 많이 높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돈을 빌려서 금융자산에 투자했던 펀드들이 아주 낭패를 봤습니다. 담보 부족, 깡통이 된 거죠. 이런 전화가 은행에서 빗발치게 걸려왔습니다. 마진콜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런 담보 부족 사태에 몰리니까 현금 수요가 폭발을 하게 됐습니다. 담보를 보완하지 못하면은 그 담보를 파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자산 가격 폭락, 마진콜, 현금 수요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도 떨어지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미국 국채 가격도 폭락을 했습니다. 오로지 현금만 구하려는 수요가 엄청나게 몰려들었죠. 결국 그래서 돈을 중앙은행이 풀게 됐습니다. 중앙은행이 푸는 돈의 양도 그 속도와 함께 더불어서 결국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전대미문의 화폐 발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업이 폭증하고 있는 것과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이 그림이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미국 중앙은행의 총자산입니다. 총자산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뭔가 이제 사들였으니까 자산이 생겼겠죠. 사들였으면 뭔가 줘야 됩니다. 돈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나간 돈이 결국 통화가 방출되는 겁니다. 이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에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한 3조 5천억 달러 좀 넘던 것이 몇 주 사이에 그야말로 단 몇 주 사이에 6조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이게 10조 달러는 거뜬히 넘어설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중앙은행이 온갖 그 금융시장에 다 개입을 해서 돈을 풀었습니다. 현금 수요가 폭증하니까 현금을 다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 덕분에 결국 미국 주식, 회사채, 모기지 증권, 기업보험, CP 이런 자본시장 상품 가격이 많이 안정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기업과 가게가 돈을 빌리기에는 여전히 분위기가 좀 까다롭고 비싸다고 합니다. 안정됐다는 것은 다행스러운데 정상화가 멀었다고 하는 것은 아직 답답하고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유례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심각하다 보니까 정부의 대응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정부 대응은 크게 세 가지 갈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로 이제 중소기업에 대해서 저금리의 유동성을 대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끊겼는데 고정비는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되고 이것을 일단 정부가 그 돈을 유동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이렇게 이제 기업에 돈을 대주면은 가장 급한 대로 뭐 대출 원리금을 갚는다든가 임금을 준다든가 뭐 그렇게 하니까 거기 아직까지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라든가 은행이라든가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돈 흐름이 일정 부분 살아나는 거죠. 미국 정부는 이른바 헬리콥터 머니라는 정책도 쓰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돈을 뿌리는 그런 얘기인데요. 성인 1인당 1200달러, 우리 돈으로는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직접 나눠주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을 해주거나 그 액수에 해당하는 수표를 가게의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송금이 시작됐습니다. 이 돈으로 각 가정에서는 식품이라든가 생필품을 사기도 하고 월세를 내기도 하고 급한 대로 뭐 이자를 내기도 하고 뭐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물에 가라앉아서 죽는 일이 없도록 경제활동이 재개될 때까지 당분간은 떠 있을 수 있도록 부양시키는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금융시장이 앞서 이제 완전히 망가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도 정부가 큰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중앙은행이 회사채 시장, 기업보험 시장, 모기지 시장 이렇게 온갖 신용시장에 다 개입을 했는데 유동성을 대대적으로 빌려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떼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혹시 떼일 때를 가정해서 정부가 중앙은행에 보증을 서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2조 2천억 달러의 부양 패키지를 이제 가동을 했는데 이 중에서 4,500억 달러가 그런 식으로 정부가 중앙은행 대출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는 돈입니다. 이걸 10배 정도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총 그렇게 되면은 중앙은행을 통해서 각 신용시장에 한 4조 5천억 달러를 빌려줄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대응을 좀 더 보겠습니다. 역시 세 갈래로 나눠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전통적인 정책, 금리를 1%포인트, 100bp 대폭 인하했습니다. 역대 최대폭의 금리 인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제로금리로 금세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익숙한 양적 완화, QE라고도 불리죠. 이거를 제한 없이, 기한도 없이 무제한으로 QE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채, 그 다음에 모기지 증권, 상업용 모기지 증권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하순부터 시작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하루에 이 채권을 1250억 달러씩 매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는 규모를 좀 줄였습니다만은 여전히 엄청난 양의 채권을 중앙은행이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을 매입하게 되면은 결국 그만큼 돈이 풀려나게 되겠죠. 그런 엄청난 속도로 돈이 풀려가는 모습을 아까 그래프로 보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용시장에 또 전반적으로 유동성을 투입했습니다. 회사채라든가 그야말로 투자 부적격 정크본드라고 불리는 이런 좀 위험한 회사채도 사들이고 있고요. CLO라고 해서 위험한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들에게 대출 나간 것을 묶어서 채권처럼 만들어서 또 파는 CLO라는 상품도 있는데 이것도 사들이고 있고 상업용 모기지 증권, CP,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 오토론이라든가 이런 자동차 대출, 카드 대출 이런 소비자 금융, MMF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신용시장에 중앙은행이 다 개입해서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중요한 중앙은행 연준의 조치가 있었는데 해외에 달러를 공급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달러 현금에 대한 수요가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해외 금융시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달러는 전 세계의 기축통화입니다. 영어를 전 세계에서 공용어로 쓰듯이 달러를 전 세계에서 그야말로 공용화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너도 나도 달러를 움켜쥐고 풀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전 세계 주요국들에게 달러를 풀었는데 우리나라도 그 대상이 됐죠. 통화 수합을 통해서 달러 유동성을 빌릴 수 있게 됐고 몇몇 아주 특정한 국가들에만 이런 혜택을 줬는데 나머지 국가들에게는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해서 달러를 빌려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말씀드렸듯이 민간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은밀하게 전염을 시키는 유별난 특성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경제를 셧다운시키는 방법밖에 없었고 이게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경제 사태를 불러일으켰는데 민간의 소득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다 보니까
정부가 그 소득 중단된 부분을 메꿔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돈이 어디서 나서 메꾸겠습니까? 결국 정부도 엄청난 빚을 내서 메꿨습니다. 국채를 대대적으로 지금 발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정부가 돈을 빌리려고 하면은 지금 사람들이 그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쓸 돈도 민간 자체가 지금 소득이 중단됐으니까요. 결국 그럼 정부가 뭐 빚을 마땅히 빌릴 데가 없습니다. 결국은 중앙은행이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가 중앙은행 대출금에 대해서 보증을 서줬다. 중앙은행이 떼지 않도록 정부가 보증 서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보증 서주는 돈도 결국 중앙은행한테 빌려서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겨가는 뭐 그런 식입니다. 이걸 이제 압축을 해서 보면은 결국 민간에 엄청난 돈을 빌려주거나 그냥 주거나 하고 있는데, 이 돈은 결국 중앙은행이 주는 겁니다. 어쨌든 미국 정부도 엄청난 빚이 생기게 됐습니다. 재정 적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경제가 나쁘면 일단 정부에 들어오는 세금 수입이 대폭 줄어듭니다. 그 대신에 또 돈 쓸 때는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그렇게 되면은 적자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증가합니다. 올해 미국의 재정 적자가 3조 8천억 달러가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신뢰할 만한 기관 CRFB라고 있는데, 연방예산위원회라고 하는 당파성을 배제한 연구기관, 여기서 추정치를 냈습니다. 3조 8천억 달러의 적자. 이게 미국 지난 2014년 15년에만 해도 재정 적자를 많이 줄여서 한 5천억 달러 정도로 연간 적자를 줄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감세를 어마어마하게 해서 적자가 한 이제 1조 달러대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까지 겹쳐서 3조 8천억 달러로 늘게 됐습니다. 이 적자가 계속 누적되면은 그건 이제 빚이죠. 그만큼 해마다 빚이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보통 GDP, 국내 총생산의 4%를 넘는 재정 적자는 안 좋다,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올해 미국의 재정 적자는 GDP 대비 20%에 달하게 됐습니다. 앞서 제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제 충격의 특성을 말씀드리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말은 이게 우리가 예상이 도무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상치라는 것이 지금 계속 틀리고 있습니다. 예상을 20 이렇게 하면은 보통 실제로는 20 이상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미국의 재정 적자 비율 GDP의 20%, 이것도 전쟁 때 외에는 이런 일이 전례가 없는 일인데, 이거보다 적자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적자가 이렇게 이제 쌓이는 것은 그만큼 매년 정부 빚이 늘어난다는 건데, 이 국가 부채라는 게 과거와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놀랍고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 화면에서 그래프에서 보시는 흰색 선, 이게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이게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올라가는 그 연방 부채입니다. 부채 잔액이 아주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 3월부터 아주 수직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 밑에 있는 또 빨간색 선을 보면은 역시 기울기가 굉장히 가팔라져 있습니다. 이거는 연준이 풀고 있는 돈의 양입니다. 풀어놓은 돈의 양인 거죠. 그 중에서도 연준이 돈을 푸는 과정에서 매입한 미국 국채의 양입니다. 이 빨간색 선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미국 정부의 빚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미국 정부의 빚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거의 다 연준이 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연준과 미국 정부는 크게 보면은 같은 가족이죠. 결국 같은 가족끼리 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연준에 빌린 돈은 정부가 안 갚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준에게 빌린 돈을 제외하고 이렇게 미국 정부의 부채 잔고를 따져봤더니만 이 그래프의 위에 있는 주황색 선입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는 아주 가파르게 외견상으로는 증가하고 있는데, 중앙은행한테 빌린 걸 빼고 이렇게 보니까 실질적인 부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으로 미국 정부 빚이
대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결국 그 옛날에 우리나라 그 조선 말기에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다시 지을 때 썼던 방식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당백전이라고 하는 화폐를 정부가 마음껏 발행을 해가지고 이 돈으로 건축 자재도 사고 인부들도 사고 해서 경복궁을 지었는데 그때 이 당백전이라는 것이 거의 뭐 가치가 없는 그런 돈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나마 당백전 안에는 약간의 금속이라도 들었죠. 그런데 지금 찍고 있는 돈에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 당백전과 지금 이 화폐를 마구 발행하는 것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경제 구조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학자들이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지난 한 25년 동안 돌이켜 보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인플레이션 이게 그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빨간색 선이 그 미국 연방준비은행 중앙은행의 목표입니다. 이 2.0%를 중심으로 크게 안 벗어나도록 하겠다 하는 게 중앙은행 목표인데 보시듯이 몇 년 빼놓고는 계속 목표치를 물가가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낮아서 그동안 걱정을 해왔죠.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중앙은행이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 푼 돈으로 정부가 마음껏 돈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인플레이션 걱정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중에 경제가 회복되면은 이렇게 돈을 많이 풀어놨다가 인플레이션이 결국 발생하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예상치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신뢰할 만한 곳 중에 하나가 IMF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인데 최근에 전 세계 경제 전망을 완전히 새롭게 고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전 세계 경제 성장률 그동안의 추세, 그 다음에 앞으로의 예상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IMF가 보기에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 마이너스 3%를 기록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보통 그동안 세계 경제는 해마다 3% 안팎의 성장을 해왔습니다.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때도 성장률이 마이너스 0.1% 정도로 소폭 아주 미미하게 침체되는데 그쳤죠. 그런데 IMF는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마이너스 3.0%로 잡았습니다. 지난 1930년대, 저는 완전히 저희 할아버지 세대 때죠. 1930년대 대공황 이후로 이런 최악의 경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 내년에는 보시다시피 성장률이 5.8%로 뛰어오를 거라고 IMF는 예상을 했습니다. 평상시 성장률보다는 2배 정도 높은 그런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가파른 성장률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육안으로도 아주 V자라는 모양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 V자 성장률 전개 양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그럼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성장률입니다. 성장률이라는 것은 좀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GDP, 국내 총생산이 1년 동안에 얼마나 늘었느냐, 공장으로 치면은 생산량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느냐, 이게 이제 성장률이죠. 경제 전체, 전 세계 전체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량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느냐, 이게 연간 성장률이고, 그럼 생산량은 또 이렇게 따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자본도 계속 늘어나고 생산성도 조금씩 늘어나고 하니까 해마다 전 세계의 생산량은 우상향합니다. 쭉 조금씩 늘어나고 이게 이제 가로분의 세로, 이걸 보고 이제 성장률이라고 하죠. 가로가 1년 가고 위로 이제 생산량이 얼마 갔느냐, 이게 이제 성장률인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없었다면은 지난 2019년 이전부터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 직선이 쭉 연장선을 따라서 갈 겁니다. 이 기울기가 보통 한 3% 안팎되어 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생산량이 쭉 늘어났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2020년에 밑으로 한번 훅 꺼졌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2021년에는 아주 가파르게 뛰어오르죠. 이게 이제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0% 플러스 5.8%라는 건데, 마이너스 3.0% 이렇게 밑으로 꺼지고 난 뒤에 5.8% 성장 회복을 해봐야 이게 기존 추세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즉 2021년이 돼도 바이러스가 없었다면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생산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그만큼 생산을 다 못하는 겁니다. 지금 노동력이 우리가 보기에 한 100 정도에 있어서 이거 다 가동해서 생산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력은 예를 들어서 한 95다 뭐 그런 셈인 거죠. 나머지 5의 노동력은 본의 아니게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실업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생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놀아야 된다면 그만큼 돈을 못 버는 거죠. 그게 그야말로 경제가 계속 침체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2021년에 그야말로 외견상 성장률이 5.8%로 높아지는 그런 모양을 봤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바이러스 이전에 계속 꾸준히 보여왔던 그런 생산 증가의 추세를 2021년 내년에 당장 회복을 하려면은 10% 이상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제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매일마다 확진자 수가 몇 명이냐 하는 추세를 보여줍니다. 확진자 수가 그동안 아주 그 일일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늘었죠. 어제만 해도 뭐 예를 들어서 2만 명이 그 새로 확진자가 나왔는데 오늘은 3만 명이 되고 그 다음날 4만 명 되고, 그야말로 이런 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하죠. 이런 이제 기하급수적 이 확진자 증가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다행히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일일 확진자 수가 대략 한 8, 9만 명 정도에서 일단 멈췄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여전히 날마다 전 세계적으로 한 8, 9만 명씩 확진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누적되면은 역시 가파르게 총 환자 수가 가파르게 늘어납니다. 물론 완치돼서 퇴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새로 발생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아직도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뭔가 하면은, 그동안은 좀 약간 선진국 쪽에서 많이 전염이 확산됐습니다. 이제는 브라질이라든가 인도, 인도네시아, 뭐 동남아 이런 이제 그야말로 개발도상국, 이머징 마켓 이쪽 중심으로 확진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그 유럽의 확산이 크게 꺾인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은, 이 개발도상국, 이머징 마켓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선진국에 비해서 인프라가 부족해서 확진자 감염 확산세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확산 차단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양면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고 여전히 굉장히 우려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선진국들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경제활동이 부분적으로라도 재개되면은 경제가 조금 이 모멘텀은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회복되는 속도는 굉장히 더딜 것 같다. 역시 양면적입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코비드19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는다는 것은 빚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성을 꼽는다면, 이 바이러스는 가난한 데 집중적으로 더 타격을 줍니다. 굉장히 큰 피해를 주는데 부자와 빈자를 그야말로 가립니다. 의도적인 건 아닌데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전염되는 병이기 때문에 노동집약적인 산업, 노동집약적인 국가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대체로 가난하죠. 이런 노동자들이 주로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나라에는 이 그 공중보건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산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더 쉽게 더 빠르게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머징 마켓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을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은 앞으로 잠재된 굉장히 큰 위험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는 이머징 마켓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 또 한 가지는 유로존, 유럽연합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는 돈이 없습니다. 이 확산을 차단할 만한 그런 예산도 부족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고 미국 같은 경우에 정부가 그 중앙은행한테 돈을 빌려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이건 미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달러를 찍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머징 마켓, 개도국에서 이렇게 돈을, 화폐를 막 증발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매번 우리가 자주 봤듯이 그야말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결국은 정치가 붕괴되고 사회가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최근에 계속 화제가 됐죠. 유럽에서 이른바 에피센터라고 합니다. 유럽 바이러스 확산의 아주 중심지가 됐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가난한 나라는 절대로 아닙니다. G7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인데요. 이탈리아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GDP 대비 이미 국가 부채가 한 130% 됩니다. 굉장히 많은 국가 부채가 있는 그야말로 경제적인 기저질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이탈리아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탈리아의 빚이 폭증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굉장히 빚이 위험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폭발적으로 빚이 늘어나게 되는데 결국은 이탈리아는 유로존의 회원국입니다. 유로존의 이웃 부자 나라들, 독일이라든가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든 굉장히 많이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나라들도 상당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탈리아에서는 그냥 돈을 직접 받기를 원하고 그쪽에서는 그냥 보증을 서주는 이런 방식을 원합니다. 어쨌든 당신들이 필요한 돈은 당신들 책임하에 빌려서 써라 이런 거죠. 어쨌든 독일이나 네덜란드도 그런 주장을 하는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나라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이웃 나라에 돈을 주느냐. 이탈리아와 독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십 년 된 역사가 있습니다. 항상 이탈리아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독일에 손을 빌렸고 독일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 굉장히 반복된 역사. 이탈리아는 배짱이고 독일은 게임이고 이런 이미지도 많이 줬는데 서로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런 이슈가 발생하면 굉장히 예민해지고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또 이탈리아는 이탈리아대로 굉장히 서운한 게 많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앞으로도 계속 유로존 이슈가 점점 더 크게 부각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10년대에 발생했던 유로존 재정위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역시 전대미문의 상상을 초월하는 굉장히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붕괴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로존 이슈를 압축을 하자면은 엄청난 빚을 더 지게 된 이탈리아에게 돈을 빌려줄 것인가 아니면은 돈을 그냥 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유로존 구제금융기금 ESM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탈리아가 아주 부담 없는 금리로 돈을 많이 빌릴 수 있게 해주자 하는 게 지금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독일이나 네덜란드도 별 반대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면 결국 이탈리아 정부 부채가 대폭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돈을 더 빌릴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해피한 일입니다. 행운이죠. 유로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빌려줄 이웃 나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탈리아 국내에서는 지금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어려울 때 서로 돕자고 하는 게 공동체인데 이런 식으로 고작 돕는 게 돈 빌려주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어려울 때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가 주장하는 게 코로나 본드라고 하는 공동채권을 발행하자, 공동국채입니다. 유로존 공동 명의로 국채를 발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갚을 때는 유로존 회원국들이 다 나눠서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빌린 돈을 어디서 쓰느냐? 주로 이탈리아에서 쓰자는 겁니다. 갚는 거는 나눠서 갚는데 쓰는 거는 주로 이탈리아에 집중해서 쓰자는 거죠. 결국 이제 돈을 그냥 주는 건데
독일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우리 돈이 그냥 이탈리아 국민들 주머니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에서는 뭐 아주 정색을 합니다. 반대가 굉장히 크고, 네덜란드는 더 이제 반발이 큰데, 일단 독일이 중요한데 독일에서는 반대를 하고, 프랑스에서는 중간에 이제 끼어들어서 독일을 뭐 설득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유럽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 중앙은행이 이탈리아 국채를 엄청나게 사는 일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대적으로 국채를 사들이고, 여기도 역시 제한을 풀고 중앙은행이 국채를 대대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은행이 대대적으로 사는 이탈리아 국채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럽 중앙은행이 큰 손실을 입게 되는데, 그 돈은 결국 이제 독일이나 이런 부자 나라들이 대폭 메꿔 넣어야 됩니다. 결국 이탈리아가 지금 발행하고 있는 국채를 사실은 독일이나 네덜란드 이런 부자 나라들이 보증을 사주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국가 부채가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은 이 역시도 미국과 비슷하게 중앙은행한테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환 부담은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과정에서 굉장히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돈 찍어서 해결하는 모습들입니다. 이 보시는 것들이 IMF가 이번에 내놓은 유로존 주요 국가별 경제 성장률 올해 예상치인데, 보시듯이 이탈리아, 뭐 그리스, 스페인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제 남쪽에 있는 상대적으로 좀 빚이 많고 소득은 좀 적은 이런 나라들이 이번에 특히 경제 피해도 많이 입었습니다. 이 나라들은 국가 부채도 많은데 결국 돈 찍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경제를 뭐 얘기하는데 금리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금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우리가 바이러스 이전에 또 굉장히 금리가 낮았습니다만은 그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lower for longer라는 말이 금융위기 이후로 뭐 끊임없이 유행해 온 말인데, 그 유행한 때마다 금리는 계속 더 떨어진 거죠. 그래서 역시 금리도 앞으로 계속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빚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빚이 많이 늘었는데 금리가 그대로다 그러면 살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못 돌아갑니다. 이자 내느라고 기업과 가게, 국가 모두 이자 내느라고 뭐 투자도 못하고 소비도 못합니다. 그래서 경제는 더 침체되고 빚은 더 늘게 됩니다. 결국은 이자가 자연스럽게 또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 충격을 한번 받게 되면은 기업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돈 쓰는 걸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투자를 좀 위축되고 소비 활동도 좀 둔화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돈 빌리겠다는 사람은 적고 저축은 늘고 빌려주겠다는 사람은 많고 하니까 돈의 값이라는 것도 결국 똑같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렇게 저축은 늘고 차입은 줄고 하면 이자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빚을 졌습니다만은 금리가 하락하면서 또 그렇게 그럭저럭 경제는 굴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달러는 어떻게 될 거냐? 달러는 뭐 여전히 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아직 경제와 금융시장이 위기 국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현금에 대한 수요가 워낙 강하고, 뭐 이머징 마켓 이렇게 좀 그 위험성은 높지만은 그래도 수익률 많이 낼 수 있는 그 해외 경제에 투자했던 돈들이 다 회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달러가 강하고 앞으로도 더 강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고 있다고 하지만은 환율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미국 다른 곳 바깥에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로존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뭐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만 이렇게 아주 뭐 천문학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달러가 쉽게 약해지기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이 그림이 굉장히 뭐 나름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이거 달러 스마일이라고 어떤 미국 금융시장에 있는 유명한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고안한 명칭인데, 이렇게 사람 입꼬리가 양쪽 입
꼬리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미소 짓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 왼쪽은 이제 뭐 경제가 굉장히 미국 경제 중심입니다.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을 때를 뜻합니다.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을 때는 당연히 달러가 강하겠죠. 그런데 오른쪽에 미국 경제가 굉장히 나쁠 때도 달러가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위험을 회피하고 안전을 추구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강하다 보니까 서로 달러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뭐 그냥 그럭저럭 미적지근하게 우리가 뭐 골디락스라고 하죠. 뭐 뜨겁지도 안 하고 차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달러가 약해지는 특성이 있는데 지금은 미국 경제가 나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스마일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이렇게 스마일하면서 강할 때는 미국 바깥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달러가 미국 전 세계 기축통화라고 말씀드렸는데 달러가 강하고 구하기 어렵다는 것은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돈줄을 바짝 조고 있는 것과 굉장히 뭐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돈을 많이 풀어서 특히 개발도상국, 이머징 국가들이 돈을 많이 풀어서 경제에 대응하려고 했다가 이 달러 강세 때문에 큰일 납니다. 외채를 갚을 수 없게 되겠죠. 유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미국 원유 선물, WTI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 4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기름을 팔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기름도 주고 돈도 줘야 됩니다. 이게 원유가 아주 대표적인 핵심 기초 원자재인데 이제 이게 원자재가 아니라 건축 폐기물, 무슨 산업 폐기물처럼 이것 좀 어떻게 치워달라고 하면서 돈을 줘야 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게 선물 시장의 아주 고유한 특성 때문인데 5월에 인도되는 원유 선물에 대해서 가격이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미국의 화면에 보시듯이 쿠싱이라고 하는 굉장히 원유 선물 거래분 인도하는 저장 탱크인데 굉장히 중요한 원유 저장 지역이 있는데 여기 저장고가 지금 계속 차오르고 있습니다. 아직 절대 레벨 자체는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만은 원유 재고가 증가하는 속도가 아주 역시 전대미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속도로 가면은 5월 초쯤 되면은 저장고가 꽉 찰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장고가 꽉 찼다. 내가 석유가 있는데 어디 보관할 데가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길에 버릴 수도 없고 길에 버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결국은 돈을 주고라도 지금 막 석유는 계속 뽑고 있는데 마이너스 가격에 팔아야 됩니다. 그런 이제 현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이제 미국 선물 WTI라는 원유의 선물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황색이 지금 최근의 곡선입니다. 맨 왼쪽에 가까운 걸수록 당장 이제 5월, 6월에 이제 인도하는 원유 선물 가격이고 뒤로 갈수록 몇 달 뒤, 1년 뒤 이런 식으로 가서 가격입니다. 당장 이렇게 인도하는 원유 가격이 아주 폭락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물 시장에 원유가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저장고가 곧 바닥 다 찰 것이다 이런 공포가 원유 선물 시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이 뒤로 가면은 원유 가격이 이 녹색 선이 보면 작년 말 선물 곡선입니다. 작년 말에 비해서 물론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렇게 많이는 안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 이제 이 전 세계적인 동시 셧다운 이게 풀리고 나면은 원유 소비가 다시 살아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을 이 곡선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유가가 대폭 오를 것이냐? 역시 인플레이션과 마찬가지로 대폭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아까 100을 일할 수 있는데 95밖에 일을 못한다 하면은 이게 전형적인 디플레이션이거든요. 물가가 좀 오른다 싶으면은 95, 96, 97 이렇게 이제 생산에 투입되는 게 늘어날 겁니다. 그만큼 캐파가 이제 많이 남았다는 건데 원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지난 2010년 이후로 최근 한 10년 동안 세계 3대 산유국 이제 러시아, 미국, 그 다음에 오펙 이 세 곳의 생산량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란 선 이게 미국이 거의 논스톱으로 가파르게 생산이 늘어났죠. 보라색 선이 오펙의 산유량입니다. 2016년 말까지 대대적으로 생산을 늘리다가 대대적으로 생산을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는 생산을 완만하게 꾸준히 늘려왔죠.
지금 이제 그 추가적으로 해서 오펙하고 러시아하고 해서 일평균 한 970만 배럴 감산을 결정을 했는데 지금 당장 원유 수요가 줄어든 게 한 일평균 거의 한 3천만 배럴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산으로는 수요 감소분을 커버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루에 거의 한 2천만 배럴씩 그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그 수요가 살아나면은 또 유가가 굉장히 뜰 수도 있겠는데 보시다시피 오펙이 지난 한 5년 동안 대폭 생산을 줄였는 이만큼 앞으로 늘리려고 하면은 생산을 이만큼 또 늘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전체 이제 그 가격이라는 거는 캐파가 얼마 되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원유 생산 능력 자체가 전체 소비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셨듯이 이 선물 시장에서도 앞으로 몇 년 뒤에도 유가가 한 40달러 정도 선까지 올라가는데 그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넓은 주제를 욕심내서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좀 깊이 없이 장황해진 것 같다 하는 제 스스로 느낌도 드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